가끔 가다가 그 작년에 동학기행 그 처음 따라가고 해서 뭐 여러 선생님들 뵌 분들도 계시고요. 예, 뒤풀이 자리에서 또 뵈신 분도 계시는데, 예, 제가 동학에 대해서 그 많이 모르고 또 천도교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예, 그 문화유산 해설이나 이쪽에 이제 답사 현장에서 그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최인경 선생님이 뭐 관련돼서 그 문화유산 해설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기존에 그 제가 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뭐 한중 연행노정 답사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답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답사 단체는 그냥 인터넷 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답사 활동이고요. 실제 하는 일은 방송대학 TV에서 이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예, 촬영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거 빼고 다른 답사나 이런 건 빼고 주로 관심 갖고 답사하는 게 이 의주길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사신들이 중국으로 왔다 갔던 그런 연행길이나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길, 예, 그리고 표회록 이런 그 역사 현장들 답사하는 게 이제 주 활동이고요. 제가 문화유산 해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6년도에 그 서울문화사학회에서 이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수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광명시의 문화관광 해설사나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그 숲해설사 과정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 문화관광 해설사나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 전공에 맞는 그 역사 현장들 얘기를 주로 해요. 광명 같은 경우는 그 광명의 역사 인물 중에 소현세자빈 강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현세자빈 강씨와 병자호란 그리고 사신들 뭐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한중 간의 그런 역사 공간들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산림청의 숲해설가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냐면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해설을 하시게 되면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 특화된 그런 그 해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 특화된 해설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활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게 요즘 인기 있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1인 미디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전문가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그 1인 미디어나 유튜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숲 해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동학 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제가 동학에 대한 내용들은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강의를 듣는 걸로 하고는 이제 조건들 물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도 답사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답사 현장에 가서 해설하시는 분들 뭐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내용들은 그런 해설사들이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고 해설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자질이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100%다, 이게 100%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화유산 해설을 할 때 이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설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
이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적으로 어떻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PPT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댁에서 아니면 틈날 때 한 번씩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PPT에 집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요약을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화유산 해설사를 과정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붙였지만 실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업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의 세계,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설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시켜서 잘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설 기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공간에 배치돼 가지고 그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해설사 스스로가 뭐 여행 가이드 내지 안내인 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특정한 장소로 유적지로 관람객들이나 이런 그 관광객들 아니면은 그 동호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해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기획 능력이에요. 예, 그런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해설 현장에서 어떻게 기왕이면 좀 더 능동적으로 생기 넘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해설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그 해설의 의미들을 확 드러나고 가슴에 확 꽂힐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한 매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바인더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람객들이 미처 그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그 오래된 자료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과거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 사진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를 더욱더 그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제를 사용한 방식,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면 경복궁, 창덕궁이면 창덕궁 이런 그 특정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공간 내에서도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가거든요.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들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또 동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상 오는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이드 옆에 해설사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그냥 사진 찍고 안 따라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기다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빨리 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그 해설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다면 그런 해설사는 그런 해설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설 현장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 뭐 관광객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런 관광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현장에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왔는지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생들 까불까불 하잖아요. 많이 그런 애들도 많고 주의가 산만한 그런 나이대도 있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경복궁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해설사가 그 사람들 성격에 맞춰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주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미처 모르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이 전문가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설가가 이 찾아오는 사람의 관객들의 그 성격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더 좋은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과하게 사실은 좀 정리를 하긴 했지만 늘상 있는 그런 그 해설 현장에 있는 얘기들인데 워낙 우리가 그 이론은 너무 다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론적인 그런 체계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지만 서구에 좋은 이론들이 있고, 국내에도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벌써 활동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 우리가 명색이 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해설하는 다른 분들 있죠. 해설하시는 데 가가지고 해설하는 사람의 복장부터 말투부터 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관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너댓 명 정도 집중해서 딱 그것만 관리하며 관찰해도 자기만의 그 저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는 것들이 이제 사실 중요해요. 자,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고 뭐 요즘 이렇게 모이는 거 자체를 안 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사실은 많이 오신 거예요. 예.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 보면 이 조선 왕릉이나 정묘, 4대 궁 이런 데 전부 다 해설 중지한다고 써놨습니다. 저기 실학박물관에서도 전시 해설 중지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잠깐만요. 예, 해설. 예, 해설.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해설입니다. 예, 이렇게 큰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 중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노정,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유물이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역사의 현장을 가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선면이라고 하는 이런 그 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뭐 동학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역. 예, 면적인 요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내에서도 중앙총부가 있는, 교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점적인 요소도 될 수 있죠. 특정한 유물 유적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곳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저 지역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역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경기도라고 하는 서울과 다른 어떤 그 도시 공간, 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도 경기도에도 동학 관련한 그런 유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점적인 유적들이 있는데, 자, 경기도의 유적과 서울에 있는 유적을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서울에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들은 전철 타고 오시나요? 아니면 기차, 예, 자가용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시는 방법들이 전부 다 이런 길을 따라서 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도시 경관, 그 다음에 도시 유적,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있는 유물 유적들만 문화재 또는 역사 유적, 뭐 역사 공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곳, 역사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이런 선들을 같이 문화유산의 하나로 보는, 역사 공간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수은 선생, 해월 선생이 원주에서 피체돼가지고, 아까 이제 그 강의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피체돼가지고 한양까지
압송이 돼서 오는 그런 노정이 있어요. 그 길. 그러면 여러분이 원주에 있는 호저면에 송골마을이라고 하는 피치 지역하고 그 서대문 형무소와 아니면은 그 재판소 이런 것만 유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오셨던 그 루트 그 물길로 오셨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한강 수운을 같은 그 해월의 유적으로 볼 것이냐. 저는 당연히 길까지도 노정까지도 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단편적인 그런 점과 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선이라고,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역사 유적으로서 다 문화유산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 우리가 역사 해설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참하고도 실크로드, 연행길, 표액길, 이주 경로, 올레길, 둘레길, 역사 탐방로. 지금 여주에서는 해월 선생 묘도 있고 천도교 관련한 그 많은 유적이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는 지금 탐방로, 역사 탐방로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러면 그 역사 탐방로도 역시 중요한 유적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탐방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아까처럼 그런 수로를 따라서 가는 그런 이동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기획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유산 해설하는 그런 그 관광 자원, 그게 이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원이라는 거예요.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문화 관광은 유물 유적, 전통 공예 예술 등이 스며 있는 지역이나 또는 과거의 사람들의 그 행적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그런 면들을 오늘날 다시 되살려보는 그런 그 관광을 하는 행위입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도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를 다 정리를 해서 이 문화관광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단순한 그런 그 행사 참가나 순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이런 것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관광공사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그 특정한 관심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관광에 앞서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각자의 문화가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문화가 있고, 각 도시별로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각 단체의 문화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와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재화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말이, 그러니까 이 합해진 말이 바로 이제 문화재인데, 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한 번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럴 내용들인데, 1장 2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 이런 것들이 역사적이나 예술적이나 학술적으로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정이 됐냐 안 됐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된 주체가 어디냐라고 또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또 분류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 문화재냐 무형 문화재냐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기념물 또는 민속 자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등록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지정의 여부.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느냐 아니면 지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로 또 나뉘게 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냐 시도 지정 문화재냐 이렇게 됩니다. 불교 문화재냐 유교 문화재냐 고건축 문화재냐 민속 문화냐 이런 형식으로 이 문화재의 종류도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왜 한자가 다르죠? 앞에 페이지에. 네? 밑에는 왜 제자가 다르죠? 위에는 점을 제자인데 재료 제자를 써놨네 문화재에. 아, 유형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유형이 맞죠? 밑에 잘못 썼. 아, 예, 밑에가 잘못 썼네요. 네, 네. 네, 이건 제가 또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좀 나중에라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재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큰 건축물이라든지 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불상 이런 것들처럼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는 건 한자풀이 그대로 형체가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런 그 학술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형문화재라고 하고요.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저기예요. 형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가치적으로든 예술적인 가치로든 반드시 우리가 그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뭐 관광수원래 뭐 그 대목장, 소목장, 뭐 글씨 파는 그 서각장이라든지 강릉 단오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놀이의 형태들은 남아있지만 그 놀이들은 항상 그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거든요. 형태가 없어요. 그게. 예. 형태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그 변형이 가능한 그런 그 우리 문화 예술들이 대부분 이제 무형 문화재가 되는 거고요. 이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인간 문화재들 들어보셨죠? 예, 한 분야의 이 무형의 그런 이 문화 유산들을 전통으로 계승해서 이 관리를 해오시는 분을 국가에서는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인간 문화재들 같은 경우도 여기 무형 문화재에 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묘제례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하는 충계석전, 추계석전 하는 그 석전대제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제례 의식으로서 무형 문화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념물. 이런 이제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어떤 절터, 예, 무덤, 뭐 폐총 이런 것들, 궁터 이런 것들 있죠. 기념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속 자료들은 여기에 이제 민중들의 삶이나 생활 활동에서 이 배태된 그런 이 우리 삶의 정서가 묻어나 있는 그런 그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을 민속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정 유무나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 대표적이게 살펴보면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일지 아니면 시도 지정 문화재인지 아니면 등록 문화재인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 문화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있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재청이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 문화재, 거기는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문화재를 지정하느냐 마느냐, 지정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를 다 결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시도에도 역시 시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지정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 국가나 시도 지정으로 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 나름대로 조례를 통해서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 그 근대 건축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등록 문화재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다 각 시도에서 등록문화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문화재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시도에서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하급 조례에 의해서 또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그 유적이나 이런 현장들에 가면은 이렇게 표석에 의해서 민속자료 아니면은 그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면은 이게 메토 이렇게 해놨잖아요. 표석에. 그런 걸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일반 동산문화재,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비지정문화재도 역시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도 아파트 뉴스에 가끔 보면은 아파트 공사하다가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멈췄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공사하는데 그 포크레인 파보니까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죠. 묻어버려요. 정말 묻어버리는 그런 건설사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복잡하거든요. 해놓으면 알려지면 당장 아파트 건설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큰 손실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눈찌끌 감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되면 당장 공사 중지하고 조사 나와가지고 이걸 이런 것들 당장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이걸 발굴을 할 것이냐 고고학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매장 문화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복잡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국가문화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보, 보물, 사적 또는 명승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이런 형식으로 이건 그 문화재청에서 구분하는 분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를 가면 이제 선생님들은 문화유산 해설을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과는 달리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봐야 돼요. 시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문화재냐 무형문화재냐 기념물이냐 민속자료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동학 관련한 또는 천도교 관련한 역사 자료 역사 유적들이 이 안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천도교 역사 유적들을 다니시면서 해당이 되는 걸 파악을 하면 좀 체크들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동학 관련한 현장 해설을 할 때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국내 유적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국내 유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 이 기구에서 지정하는 그런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연, 기록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이나 세계기록유산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현황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